저는 정신의학에서의 강화학습에 대해서 발표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는 분이 있나요? 네. 또 그러면 그 외에 그러면 심리학 전공이신 분들 있나요? 그러면 강화학습을 공부한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좀 민망하지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바이오메 내공학과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와 뉴로사이언스를 주로 전공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학사편입학해서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디시전 메이킹은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는 분인가요? 이분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에요. 그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그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하신 분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 말의 요지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이 결정이라는 걸 내리는 프로세스를 우린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디시전 메이킹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디시전 메이킹 중 하나가 바둑입니다. 이 바둑을 우리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아까 김무성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파고는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알고리즘인데 이 알파고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알고리즘이 되었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선 연사자분께서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은 어떤 특정 에이전트가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을 예로 들면 어디다가 바둑 수를 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좋은 수라는 것은 뭐냐? 리워드를 통해서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액션을 고르는 것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알파고와 같이 바둑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도 그런 복잡한 의사결정조차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의사결정도 알고리즘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슐츠와 피터 데니 그리고 윗 몬타지 이렇게 세 명이 사이언스에 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도파민 뉴런들이 리워드 자체를 파이어링 레이스로 인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 밑에 보시면 이 델타라고 써 있는 건데 실제 받는 리워드 빼기 익스펙테이션에 비례해서 파이어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파민 뉴런이 이런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를 인코딩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재밌는 게 substantial niagara라는 영역이 있어요. 사람 뇌에서. 그 영역에서 스트라이아툼, 선조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 뉴런들이 엑선을 뻗게 되는데 이 스트라이아툼이 공교롭게도 액션 셀렉션을 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트라이아툼 영역이 망가진 질환이 파킨슨병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접적인 증거긴 하지만 사람 뇌 속에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비정상적인 행동과 학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학습 알고리즘 등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행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한다면 거꾸로 정신질환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야가 바로 컴퓨테이셔널 사이키아트리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사이키아트리가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예시로 가져왔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디마르티노 연구팀이 쓴 논문인데 이제 강박장애를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이 있고 저기 노란색 버켓이라고 불리는 호가 있습니다. 이 호를 피험자는 각 타임스텝마다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가운데 점에서 노란색 공이 어떤 특정 각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각도는 보신 바와 같이 어떤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서 확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트릭은 이 피험자는 이 가우시안 분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임의의 타임 스텝에서
이 가우시안 분포의 mean value가 바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튀어나오게 되는 그 기대값의 각도가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면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우시안 분포에서 굉장히 낮은 확률로 그냥 공이 튀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분포의 위치가 바뀌어서 내가 버켓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지. 자, 그러면 타임스텝 t에서의 버켓의 위치를 bt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켓을 놓은 다음에 타임스텝 t에서 공이 날아가는 위치를 x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프릭션 에러는 xt 빼기 bt죠. 그걸 바탕으로 타임스텝 t 플러스 1에서의 버켓의 위치를 사람은 설정할 것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쓰면 bt 플러스 1은 bt 플러스 어떤 learning rate 곱하기 이 프릭션 에러가 되는데요. 이 learning rate라는 것을 이 learning rate로 수식을 다시 재정의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값들을 이제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정상 환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비헤비어 데이터를 모아서 피팅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learning rate이 어떻게 나왔냐면,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군보다 유의미하게 learning rate이 높더라. 에러 매그니튜드에 관련해서도 상관없이 항상 높고, 그냥 에러 매그니튜드 생각 안 해도 더 높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컴퓨테이셔널 모델은 추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수식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추상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수식적 언어로 설명하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들의 진단 기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신질환들은 대부분 증상중심적 진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병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을 가져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특성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난다.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설문지를 씁니다. 설문지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고요. 특히 보호자가,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는 사람들은 애기들이죠. 그러면 보호자들이 바이어스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호자들은 아니야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언더에스티메이션 하고, 우리 애는 좀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오버에스티메이션 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 부모들은 뭐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정신질환의 지금 진단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증상 중심적으로 그냥 서술해 놓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절한 행동 검사를 만들어서 정신질환 발달장애 환자들에게 그 행동 실험을 시켜보고 그 비헤비어 데이터를 컴퓨테이션 모델로 피팅시켜서 파라미터를 뽑아낼 수 있으면 그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객관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의사결정 모델이 정신의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치적 지표들 기반의 객관적이고 병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진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객관화된 중증도 평가도 가능하겠죠. 또 보다 체계적인 질병의 R형을 정의할 수 있고, 객관적인 진단 기준과 원인 중심적 사고를 통한 근거 중심 정신의학의 발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정신의학의 정확도 상승이 있는데, 이 마지막 말이 조금 모호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퀸튼 휴스가 Nature Neuroscience에 쓴 Computational Psychiatry가 왜 중요한지 쓴 리뷰 페이퍼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raw 데이터, 그러니까 정신의학에서 필요한 비헤비어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냥 생으로 머신러닝에 넣었을 때는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지만,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비헤비어 데이터나 이런 거에 피팅을 시키고 거기서 뽑아낸 파라미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면 정신질환을 잘 진단하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feature extraction, feature selection이라는 측면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 때 정신의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phase 1, 특히 2가지 페이스로 제가 나눴는데, 첫 번째는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you define 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제 예시를 가져왔어요. 그 UCL에서 The Great Brain Experiment라고 해서 그 모바일 게임으로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플이 실제로 지금 임상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연구에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임상에 사용된다면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환자가 게임을 해서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어떤 파라미터가 그 비헤이비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피팅을 시키고요. 그 파라미터를 익스트랙션해서 뭐 의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시비얼 연구 측면에서는 시비얼티와 파라미터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혹은 이 파라미터의 값과 잘 듣는 치료제의 종류가 연관이 있을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접근이 전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 게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Research Domain Criteria라고 해서 DSM 진단 기준이 아닌 다른 진단 기준을 써야 된다라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진단 기준이 뉴로사이언스 리서치 등의 그러니까 신경과학 연구 최신 동향을 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멀티플 디멘션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커그니션, 무드, 소셜 인터랙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서치 도메인 크라이테리아에 따르면 이제 사실 현재 있는 이 피겨 A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지금 진단 기준들인데, 얘네는 이 진단 기준 안에서도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포퓰레이션이고, 사실은 얘네를 진단을 그 다이그노시스를 할 때 pathophysiological 힌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genetics, life experience, behavior, brain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컴퓨테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behavior을 뽑아내는 것일 거고, 그럼 다시 엔도피노타입으로 바이올로지컬 서브그룹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디텍션을 어떻게 할지,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할지, 그 사람의 프로그노시스는 어떨지 그런 걸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의 그 뭐 파라미터 예시를 들었던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뽑고 거기서 파라미터를 뽑아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M이랑 세타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스캐터 플롯을 했는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네요. 그러면 클러스터 1이 있고 클러스터 2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 조현병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두 종류가 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조현병의 A형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 클러스터 1은 무슨 약이 더 잘 듣는가? 왜냐하면 조현병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도파민을직한 약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 파라미터랑 관련이 있는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헤테로지너스한 정신질환을 파라미터 바탕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페이지는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you fix입니다. 여기서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 멘토이기도 하신 카이스트 바이오메 내공학과의 이상환 교수님께서 2014년에 쓰셨던 논문인데, 이 사람은 모델 베이스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모델 프리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절히 섞어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나서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아카이브에 내신 논문 중 하나가 이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를 어떻게 알비트레이션해서 조절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노멀 그룹에 비해서 우울증 그룹이 모델 프리 릴라이빌리티에 더 의존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델 프리를 쓸지 모델 베이스를 쓸지를 밸런싱을 할 때 모델 프리 릴라이빌리티에 좀 더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문의 이제 디스커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모델 프리 릴라이빌리티가 그 우울증의 사람들에서 높은 거라면, 그리고 모델 프리 릴라이빌리티는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에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면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비헤이비어 테라피를 함으로써 이 모델 베이스, 그러니까 goal directed과 모델 free, habitual behavior control을 밸런싱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냥 우울하다라는 증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 사이의 arbitration의 failure라는 측면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정신질환을 이해하게 되면 또 새로운 관점의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질환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진단이 되고, 이 비정상적인 행동들은 비정상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학습하는지를 알면 제대로 학습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존재합니다. 계산정신의학이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아직까지 임상에서의 큰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 이 분야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구로 얻어낸 결과와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계산 의사결정 모델은 정상군에서만 실험이 됩니다. 근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서도 비슷한 패러다임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라는 것이 임상적 가치를 가지는 것과 동치는 아닙니다. 마지막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논문으로 돌아오면 아까 강박장애인 사람들이 컨트롤보다 러닝 웨이시 높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정말 진단적 가치를 가지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진단 말고도 여러 측면에서 허들이 많지만 진단에 초점을 맞추자면 진단을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쓰려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모두 보장이 돼야 됩니다. 센시티비티는 강박증 환자 중에 얼마만큼이 환자가 러닝 웨이시 확인함으로써 진단될 수 있는가일 거고요. 스페시피시티는 러닝 웨이시 높은 사람 중에 얼마만큼이 실제로는 강박 증세가 없는가, 그러니까 카운스 파스티브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러닝 웨이시 높은 것은 강박증을 제외한 다른 정신질환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인지. 왜냐하면 모든 정신질환에서 다 러닝 웨이시 높으면 뭐 정신질환 가진 거 그냥 정신질환 가졌다 정도의 의의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병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사회적 능력이라는 복잡한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 소셜 코어퍼레이션이라는 게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럼 거꾸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자폐가 어떻게 소셜 코어퍼레이션 하는지 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이스트랑 연세대 의대 청근하 교수님의 연구실과 함께 자폐에서의 소셜 코어퍼레이션을 자폐에서 어떤 식으로 소셜 코어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 좀 모델링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단독적으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 하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 발달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자폐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폐에서 어떻게 소셜 코어퍼레이션이 일어나는지 뉴로사이언스적인 정보가 지식이 늘게 되면 거꾸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걸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어떤 환경에 놓여야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협력하는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종적인 목표는 자폐 환자들을 위한 좋은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개개인은 인바이러먼트 속에서 각자의 옵티멀 액션을 찾기 위한 에이전트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강화학습 알고리즘 에이전트와 다른 점은 서로가 보다 나은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좀 일찍 끝내주신 것 같아서 질문 좀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 여기서 있는 유일한 심리학 전공자일 것 같아서 그 자폐랑 사회 협력 그 능력 이제 강화를 위해서 그 자폐 아동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시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런 모델 기반으로 그런 뭐 학습 사회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트레인 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게 사회성을 기른다는 게 되게 정서, 감정 인식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모든 게 뭔가 좀 복합적으로 하나의 사회성, 뭐 트레이닝 이런 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궁금해서요. 네, 소셜 코어퍼레이션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뭐 이모션을 얼마나 잘 읽냐부터 시작해서 애당초 그냥 소셜 리워드라고 하죠. 우리가 협력을 하면 난 협력을 했으니까 컴플리멘트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코어퍼레이션이 뭔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자폐 환자들이 정말로 그러면 소셜 코어퍼레이션을 못하냐라고 하면 저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환경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 되는가.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비헤이비어 타스크를 시키는 거는 일종의 재활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다리 근육이 어떤 사람이 약해요. 그러면 그 근육을 쓰지 않고 걷는 방법을 배운다든가 그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뭐 소셜 코어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도 반대로 강한 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강점들을 살려서 코어퍼레이션을 하는 다른 방법을 좀 유도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또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environment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환경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환경,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자폐라는 게 되게 다양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의 자폐아가 있으면 100개의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뭐 유사 자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나타날 수 있으면 자폐아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의 공통된 변수로 나타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회적인 뭐 소통 이런 거에서만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이제 그 국가대에 계시니까 이제 약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피지컬 인바이런먼트는 아니고요. 뭐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제일 중점적으로는 어떤 교육을 받을 거냐, 그런 정책,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뭐 제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DSM-4까지만 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4개를 나눴었어요. Autistic Disorder, Asperger, 그리고 2개가 더 있었는데 아마 PDD-NOS랑 CDD일 거예요. 이렇게 4개였는데 이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DSM-5에선 자폐 자체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아예 스펙트럼이다 라고 뭉뚱그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떤 자폐에서 100명 있으면 당연히 100가지의 자폐가 있겠죠. 그게 간단한 병이 아닌데 파라미터로만 설명을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사실은 자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비헤이비어나 이런 거에 텐den시를 보려는 것이고요. 뭐 더 말씀을 드리자면 severity랑 관련이 파라미터 자체가 그냥 어떤 변수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가 연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severity랑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소셜 코어퍼레이션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도 의과대학 학생이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활발하게 다음엔 이런 연구하겠다 저런 연구하겠다 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두 연구 다 굉장히 초기 단계고 아직 그 익스페리먼트를 디자인하고 있는 단계라서 뭐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른 걸 하고 싶은 것 중에 뭐가 있냐고 물으신 거라면 소셜 코어퍼레이션 외에도 language development에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궁금하신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오신 거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